자, 이번에는 정책론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 투자론까지 한번 건드려 볼 건데요. 진도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저 하고 나갈 거니까.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문제지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그날 복습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네. 왜냐하면 이 문제지에서도 난이도가 높지만 그래도 제가 비중이 있다 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18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페이지. 우리 촬영해도 되나 모르겠네. 저기 선생님 저기 사무실에다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촬영을 해야지 되는데. 하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예. 자, 그럼 18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번 문제에 나온 거 있죠? 자, 1번 문제에다 별표 2개 좀 쳐주고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과거에 기출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꼭 좀 담아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정부의 개입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는 걸 머릿속에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부의 개입 방법 몇 가지? 3가지. 자, 첫 번째가 토지 이용 규제. 그럼 토지 이용 규제는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공법상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토지 이용 규제는 딱 2가지밖에 없어.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용도지역, 지구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것 딱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직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수요와 공급자로 변신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이죠.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나 규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그런 형태가 간접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상에서는 직접적인 개입 수단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기억서부터 보겠습니다. 지정 및 등기의 공시 제도라고 나온 거 있죠. 얘는 간접이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에 보면 토지를 비축에다가 밑줄. 비축이라는 얘기는 사서 쟁여놓는다 이런 얘기니까 직접적 개입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을 했기 때문에 얘도 직접적인 겁니다. 공급을 한 행위죠. 그 다음에 리을하고 비읍 묶음 표시해놓고 별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교재에서도 못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보면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 개입에 해당이 된다는 거 꼭 좀 머릿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간접이 아니라 꼭 뭐다? 직접이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 보조금은 간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직접 간접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응번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적인 거 맞죠? 그래서 1번 문제 좋은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자,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중요한 것들 밑줄 보면서 들어갈게요. 토지 이용 규제에다가 밑줄. 자,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를 이용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 열고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가로 닫고 알겠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 행정적인 조치에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제한하는 방법에다가도 밑줄. 이게 지금 토지 이용 규제의 정의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좀 눈도장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자, 그다음 밑줄. 토지 이용 규제는 아까 제가 직접과 간접과 구별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 밑줄. 직접 개입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는 지문. 3번 간접적 개입에다 밑줄. 자, 간접적 개입은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다라고 그랬죠. 소기라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맞는 얘기. 그래서 3번 지문은 간접적 개입의 개념이고요. 4번 직접적 개입은 에다 밑줄.
그 다음에 정부가 에다가 동글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토지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까지 밑줄 걷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되는 것을 직접적 개입을 한다는 거 맞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꼭 좀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비축하였다가 토지의 수요를 증가에 대응하여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인 토지은행 제도에다 밑줄, 토지은행 제도라고 나온 거 밑줄 걷어요. 자, 이런 토지은행 제도를 하는 것은 직접적 개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질문. 정부는요, 토지를 갖다 이렇게 비축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이때 비축할 때 명의는 정부 명의로 한다, 아니면 토지은행 명의로 할까? 토지은행 명의로 합니다. 또는 토지은행 명의로 한다, 또는 주택공사 명의로 한다. LH공사 알고 있죠? 한국주택공사.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도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정부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한다고요? 토지은행 명의로 우리가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4번 문제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4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3번이 틀렸는데 지문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토지 비축 기간 동안에 공공 자유 보유 상태의 토지를 정부가 관리하는 문제가 있으며, 자, 하고 끊으세요. 자, 불법 무단 점유의 공식적 사실 보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정부가 이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 근데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임야도 있고요. 이 안에 알겠죠? 땅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갖다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가 이 안에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을 하겠지만 우리가 늘 뉴스에서 듣는 게 뭐죠? 턱없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의 땅이잖아요. 맞죠? 자, 국가의 땅인데, 자,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뭐 만들어요? 사람 죽으면 여기다 뭐 만들죠? 분묘 같은 거 만들죠? 그죠? 몰래 들어와서 하잖아.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 묘 만들었어요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으로 정부의 땅을 침입하는 거죠. 또 여기에서 자, 오죽 살 수 없으니까 이 산속에 와서 여기에서 밭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정식적으로 내 땅이면 전이라고 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공식적인 거지만 이건 국가의 땅을 침입한 거죠. 불법적으로 침입한 거잖아요. 전을 받는 것은, 이렇게 침입하는 것은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으로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말은 뭐냐 하면 불법 무단 점유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불법 무단 점유하는 것은 공식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비공식적으로 점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땅에 비공식적으로 점유를 했다면 나중에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나게 되면, 자,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으로 땅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점유권이 인정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민법 시간에 그거 배웠죠? 점유권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 중에서요, 3.5% 정도가 지금 소유권이 없는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너무. 전국도의 3.5%의 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알겠죠? 그것을 점유하게 되면 인정을 딱 받는 순간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있어요. 어디냐고요? 저도 몰라요. 자, 알면 제가 있겠죠. 벌써 운막 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요. 190페이지의 6번 문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했는데요. 용어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틀렸는데요. 거기 밑줄 좀 가볼까요?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말이 나온 거 있습니까? 거기다 밑줄.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뜻이 무슨 얘기죠? 그럼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얘기는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토지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거래를 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번이 왜 틀렸느냐 봤더니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는요.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라 토지 적성평가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게 되면 답지에 6번 답안에 보게 되면 토지 적성평가제 이런 말 나온 거 있어요? 찾았죠? 그 설명을 얘기한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엇인지 적성평가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 공법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적성평가제 뭐 이런 거? 들어는 봤나? 못 들어봤죠? 들어도 모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주택 정책 시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이 틀렸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다가 네모 박스 좀 쳐주시겠어요? 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하고 딱 끊으세요.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공급을 하는 사람입니까? 민간인이 정부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질문 들어갈게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 월세 가격은 하락할까 상승할까? 하락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공공임대주택은 저가의 주택을 저소득층한테 공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시킬 경우에 임대시장의 임대주택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 맞죠? 일단은 양이 늘어나게 된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자, 증가하여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에다 밑줄. 임대료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게 있죠. 자, 탄력성이라는 뜻은 우리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공급량을 늘려줬으니까 당연히 탄력성도 커지게 되고 그 양도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그랬다? 작아진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된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2번.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주택의 양적 문제 해결과 질적인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 며 주거권의 보장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정부는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왜 뭐 개돼지 마냥 이런 데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주거 기준이 하고 있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국민주택 규모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국민주택 규모가 몇 평방미터죠? 85평방미터 기준 뭐 이렇게 해서 주거 기준에 대해서 정해놓는 게 바로 그런 거죠. 4번 임대주택 건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에다가 동글뱅이. 자, 전에 우리가 정책론 배우면서 자, 뭘 했냐면 저소득자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임대인이 소득이 확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임대 산업이 활성화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자들도 임대주택을 막 짓겠죠. 맞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이익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그 물건들이 전부 다 증가가 됐으니까 장기일 때는 임대료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는 형태가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누가 혜택을 보는 형태가 됐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고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맞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하락하는 거 맞죠? 그래서 누가 혜택을 본다고 그랬어요? 제가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라고 했던 거 맞죠? 그래서 4번 지문은 좋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맞는 얘기. 5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의 신축을 금지할 것을 자, 고가주택의 하향 여부에 따른 공급이 일어나 저가주택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개 들어봐요.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고소득자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요. 여기는 저소득자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하향 여가는 뭐죠? 하향 여가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자, 고소득자가 살고 있는 집이 얘는 재개발로 튀어나가죠? 그러면 이 고소득자가 살고 있는 집을 누가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저소득층의 주거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저소득층이 주택이 요 정도밖에 없었죠? 맞죠? 근데 여기까지를 침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택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전체 주택량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러면 OX, X야. 기존에 있던 거에서 우리가 가구 이동이 움직인 것이지 새로운 주택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지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풀었고요.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자, 계산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계산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자, 12번 문제 같은 문제는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별표 2개 좀 쳐주고요. 계산 문제에 나오니까 많이 좀 우려하시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의 상한을 평방미터당 150만 원으로 규제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인데요. 자, 평방미터당 이렇게 규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자, 수요 함수는 QD가 되는 거 맞죠? 자, QD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1200-2P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의 함수는 그래서 QS는 서플라이니까 공급이죠. 자, 공급의 함수는 어떻게 줬느냐 봤더니 200 플러스 3P다 이렇게 주어진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했다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개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이제 펜 놓고 저 좀 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선생님 첫째 공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먼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임대료서부터 용어만 정확히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임대료는 제가 학개론 시간에 월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학개론 시험 문제에서는 월세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뭐라고 쓴다? 임대료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임대료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월세라는 말을 하고 같은 말인데 시험 출제자들은 월세라는 말 안 쓴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임대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P라고 해요. 다시 임대료를 뭐라 한다고요? P. P는 뭐야? 프라이스의 약자죠. 자,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는 가격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에 뭐가 꼭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임대료 나오게 되면 얘는 뭐다? 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임대료는 뭐라고요? P다. P. 가격이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150만 원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다 됐어요. 자, P가 붙어 있는 것만 보세요. 얘 P죠? 네. 그 다음에 얘도 P죠? 네. 그러면 이것을 가격을 얼마로 줬다는 얘기야? 15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50만 이렇게만 곱해주면 끝나는 거고 여기도 얼마? 150만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기 잡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얘 얼마야? 300 나오죠? 그러면 1200에서 300 빼주면 얼마 나와요? 900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450. 맞아요? 자, 더하니까 얼마? 650. 그럼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수요라고 그랬죠?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공급이라고 그랬죠? 질문 들어갈게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초과 수요가 얼마가 큰 거예요? 250만큼이 크다라고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됐을 때 이거는 응용한 문제고요. 기본 박스 문제가 뭐냐면 다음 이 내용을 가지고서 알겠어요? 이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서 균형 가격과 그 다음에 균형 양에 대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나오게 된다면 우리 선생님은 또다시 새로운 문제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하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균형하고 균형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많이 망설이는데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균형이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뭐 해줘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내용만 알면 돼요. 아까는 이렇게 임대료가 하우스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값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균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선생님이 수요와 공급을 뭐 해줘야 돼?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 지금 공급이죠? 네. 자, 얘 공급이야. 그러면 여기 공급. 자, 얘 뭐죠? 수요죠? 수요야. 그러면 균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해줘라 그랬어? 같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같다는 것만 표시해주면 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아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2p하고 플러스하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적은 놈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는을 넘어다닐 때는 뭐가 되죠? 플러스. 그러면 얼마가 돼요? 5. P는 항상 문자를 왼쪽에다 둬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 숫자를 봐요. 200하고요. 1200하고 누가 커요? 1200이 크잖아요. 그럼 작은 놈이 옮겨가야 되겠잖아. 그럼 넘어갈 때 부호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1200에서 200을 빼주니까 1000.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 P 문자 앞에 있는 숫자가 있을 때는 뭐 해주라 하냐면 나눠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눠주는 거. 우리 왜 앞전에 거미집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나눠줬잖아. 기억하죠?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1000 나누기 5 하니까 얼마 나와? 그럼 이 P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가격이지? 그럼 균형 가격은 얼마게? 그러면 얼마란다? 200. 맞아요? 그럼 이제 양 구해야 되겠네? 자, 양은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200이라고 그랬죠? 가격이 200이죠? 그럼 여기다 200만 곱해주면 돼. 아까 P의 값을 구했잖아. 그러면 2는 4. 맞죠? 그러면 자, 1200에서 400을 빼주니까 얼마? 800. 맞아요? 그러면 균형이 되려면 얘도 800이 나와야 되겠네. 자, 아까 지금 방금 P의 값이 얼마 나왔어? 200. 그러면 얘도 얼마? 200. 그러면 3이 6, 200 더하니까 800. 맞아요? 균형이란 얘기는 항상 얘네들 가격이 뭐 해야 되는 거야? 같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균형량은 얼마요? 그러면 얼마? 800. 가격은 얼마요? 그러면 얼마? 200.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을 구한 거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임대료가 200원이 형성이 돼 있는데 정부가 뭐 한 거예요? 규제한 거죠? 시장 가격보다 낮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낮게 영향을 미치니까 임대 사업자인 집주인들이 어떻게 할까? 손해를 보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돼? 용도를 전환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나중에 올라가는 거 우리 배웠었죠? 이렇네요. 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잠깐 머릿속에 눈도장을 찍어요.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약하니까 임대료 그러면 머릿속에 임대료는 P다.
알겠죠? 다시 임대료는 뭐라고요? P. P는 뭐야? 프라이스의 약자예요. 알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알겠어요? 주어지게 되면 P 값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나머지는 산수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균형이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수요와 공급을 뭐라고 해주고 문제를 풀어라? 같다라는 전제에서 계산만 해주는 연습을 하면 이 문제에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번 문제 참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별표 좀 하나 좀 쳐주시고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13번 같은 문제를 출제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도 문제상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다 그랬으니까 D 이렇게 쓴 거죠. 자, 수요 곡선이 지금 뭐라 하냐면 120-2P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곡선은 뭐라고 나왔는가 봤더니 S는 20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3P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D가 수요고 S가 공급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밑줄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물어봤으니까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고개 들어봐요. 균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균형 가격하고 균형 양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제가 수요와 공급을 뭐 해주라고 그랬죠? 같게 만들어 주라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만 지웠지? 그럼 얘는 뭐야? 수요. 얘는 뭐에 대해서 한 거야? 공급. 맞죠? 그럼 얘네들을 균형이라는 얘기는 같게 만들어주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뭐만 써주면 된다? 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네들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같아져야 되니까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P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 5P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잖아. 그 다음에 20하고 120하고 얘가 작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얼마가 돼? 100.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앞에 있는 문자 앞에 있는 거 없애주려면 뭐 해주라 그랬어? 나눠주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얼마 나온다? 200. 20 나왔어요? 그럼 임대료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0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 20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 한번 구해볼까요? 양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해 값을 구했으니까 양도 구할 수 있잖아. 자, 피해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20. 맞죠? 그럼 피해다가만 곱해주면 돼. 2는 4 하니까 얼마야? 40. 120에서 40 빼주니까 80. 여기도 볼까? 자, 20. 3이 6 하니까 60, 20. 80 나오죠? 같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Q는 얼마? 80. 자, 그런데 여기다 하나 플러스, 보너스 더했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지금 P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이런 얘기죠?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규제 임대료입니까? 시장 임대료입니다. 균형이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균형이 맞아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시장 임대료요. 그러면 시장 임대료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월세를 구한다면 얼마를 주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20이란 뜻입니다. 근데 문제 좀 더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 아울러 최고 가격을 얼마로 설정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30에다 밑줄. 그러면 아울러 30을 설정한다면 이런 얘기는 바로 규제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규제가 높아요? 시장이 높아요? 규제가 높잖아. 그냥 내비둬도 20에다 걸어대는데 국가에서 30 받지 마 이런 얘기잖아. 영향이 있어 없어? 없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 거다? 3번이 정답이 된 거야.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거기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내용.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아주 좋은 문제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들은 꼭 좀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임대료 규제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1번서부터 볼게요. 임대료 규제는 임차 가구를 보호하는 가격 규제의 일종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는데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에다가 동글뱅이. 자,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정신 못 차려서 하고 있을 때 정부가 싸게 임대료 내! 임대료 받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임대료 규제나 모든 정책은 단기적인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발휘되지 못한다고 해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나머지 지문도 볼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상한이 낮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균형 임대료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 임대료가 20원인데 이런 얘기죠. 근데 규제 임대료가 얘보다 낮게 된다면, 즉 15원이라면 규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계배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단계는 영향이 미쳤어. 그래서 임대인들이 어떻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과 동시에 어떻게 전환한다 그랬어? 용도 전환을 해서 A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지금 여기 잠깐만 봐요. 현 정부가 지금 2천만 원의 월세 소득자도 종합소득세 대상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뉴스 좀 봐야 됩니다. 이거 부동산 뉴스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 수입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 채만 그냥 신고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만 원 이하인자도 월세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월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의 차이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 소득이 뭐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넘어가면 무조건 소득을 신고를 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1,000만 원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은 무조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거의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보험에 대한 건강보험료 올라가죠. 또 뭐도 올라가? 국민연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쭉 떨어지고 있죠. 문제 있어. 지금 계속 세금만 늘리고 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퍼주는 식에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세금을 갖다가 그 잣대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맞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세가 들어가냐면 지금 물건들을 어떻게 된다. 월세를 뭘로 지금 자꾸 돌리려고 그래요? 전세로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로 자꾸 돌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가 품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전에 전주에 보면 뉴스에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뉴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누가 내는 집세가 올라갑니까? 저소득자의 월세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 머릿속에 좀 알아야 돼요.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무조건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썩어 빠지는 거 이게 뭐냐면 무조건 잘못하면 세금만 잔뜩 올릴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득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맞죠?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월세 수요가 용도 전환으로 인해서 줄어드니까 수요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지금 말이 생략된 건데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임대료 상한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효과가 있는 거죠? 규제를 강화했으니까. 그럼 집주인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 망가지게 되면 고쳐줄까? 안 고쳐주겠죠? 왜? 월세를 싸게 받으니까. 그죠? 그럼 주택의 질은 어떻게 될까?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맞는 얘기. 5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전에 우리 이거 배웠죠? 자, 전부 다 용도 전환으로 전세로 다 바꿔보니까 월세가 모자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월세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월세 양이 적으니까 암시장 가격이나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이런 게 발생이 된다.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에다 동글뱅이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여 밑줄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에다가 동글뱅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하게 되면 규제 효과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때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번서부터 볼게요. 투자자들은 임대주택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 끊으세요. 거기까지. 자, 물어볼게요. 정부가 자꾸 임대료 가지고 임대시장을 자꾸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돈 벌려고 임대시장을 들었는데 정부가 간섭을 하니까 어떻게 돼? 거기다 투자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게 된다니까. 맞죠? 그럼 그 재원이 어디로 갈까? 투자를 자꾸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돈을 굴면서 전 국민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경제를 갖다가 더 위축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맨날 그 정치하는 이 썩어 빠진 놈들이 경제 대통령 경제 이지를 해놓고 경제는 다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기피하는 거 맞아요. 자, 하게 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용도 전환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며 에다 밑줄. 자,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근데 양은 부족하잖아. 그러면 이 월세는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 맞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가게 돼. 그래서 발생시키며 장기에다 동글뱅이. 장기적으로 실제 임대 주택량이 감소에다 동글뱅이. 아까 용도 전환하니까 주택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질문. 월세 가격은 인상될까 하락할까? 인상되는 거야. 균형 가격 이상으로 해서 암시장이나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 아까 배웠었죠? 그런 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어떻게 시행하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치고 다른 방법을 세우는 게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주택의 질적인 저하에다 밑줄. 자, 자꾸 임대료를 갖다가 하지 마라 하니까 집주인이 뭐 하면은 고쳐 안 고쳐? 안 고치겠지. 그래서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음성적인 지불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계약서에는 이런 얘기야. 자, 니네들 앞으로 월세 계약서에 15원만큼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못을 땅 박았어. 그렇게 하고 뭐라냐면 야, 니네들 15원 넘어가게 되면 내가 너네 개인들한테 상속세 조사하고 증여세 조사하고 너 세무조사 나간다? 이렇게 겁을 확 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집주인이 눈 가리고 아웅이지. 계약서에다가는 얼마라고 쓰고 15원으로 쓰고 나머지 뒷돈을 받잖아. 맞아요? 이게 바로 음성적인 거죠. 맞지?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임차자는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미 입주한 기존의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킨다. 에다 밑줄. 자,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내가 지금 월세를 사는 사람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게 이론으로 접근하지 말고 봐봐. 월세를 사는 사람은 어떤 집을 선호할까? 싸면서 좀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집이 확 올라가 버렸어. 그럼 우리 집만 올라갔겠냐고. 다른 데도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월세를 찾는 게 싸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이거를 맹목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이런 현상이니까 당연히 다른 데도 주거 하는데도 이동이 어렵다는 거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주거 이동을 저하시키면서 또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도심에서 못 버티고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어?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거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직주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외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도심고독의 현상이라든지 교통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자, 맞는 얘기입니다. 5번이 틀렸는데 왜 그런가 볼까요? 이미 입주한 기존의 임차자들에다가 밑줄. 새로운 임차자들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계약을 이런 정부 정책을 하기 전에 얼마에 들어가느냐 하면 20원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정부 발표가 빵 하면서 규제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장이 20원의 임대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규제를 빵 터트려 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20원짜리 방을 얼마만 받으라고 그랬다? 15만 받아. 이렇게 해서 수요자들이 여기서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 맞지? 그럼 이 기존에 있는 사람은 포에버야? 아니지. 영원히 이렇게 계약 기간이 존속되는 게 아니잖아. 월세 계약은 몇 년? 2년. 2년 끝나면 얘는 또다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의 입주자. 자, 새로운 입주자들은 뭐야? 계약 기간이 끝난 사람인 건 맞죠? 근데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보니까 집값이 천장직으로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아까 제가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시중 가격은 50원까지만 올라가고 있어. 그럼 질문.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 거야? 기존에 있는 사람, 아직 계약 기간이 존재하는 사람을 기존이라고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 거야? 새로운 사람은 불리한 거지.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아직 계약 기간이 이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기존은 유리한 거네. 이해 가나요, 이거? 그 내용인데 지금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입주한 기존의 임차자들은 새로운 임차자들보다 더 불리하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다 불리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유리해야 되겠지.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만 잠깐 설명하고 벌써 시간이 금세 지나가네요. 자, 16번 볼까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자, 밑줄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에다가 밑줄 자,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했대요. 그러면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물어볼게. 자꾸 건설회사한테 야, 하지마 이렇게 되면 공급량을 줄인다 그랬어? 늘린다 그랬어? 줄인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네모 박스 좀 치세요. 사회적 후생 손실에다가 네모 박스 발생하며 매수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둡시다. 자, 사회적 후생 손실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문제집 풀면서 물어보니까 또다시 옛날이요를 외치더라고요. 다 까먹었죠? 자, 사회적 후생 손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모르면 안 돼. 자, 사회적 후생 손실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은 뭐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아무튼 대답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럼 여기 잘 들어야 돼. 사회적 후생 손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다시 정부의 뭐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자, 생산자나 소비자나, 자, 손실을 입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사회적 후생 손실이야. 결론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뭐로 인해서 손해를 봤어? 규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앞전에 정책론 배우면서 뭘 했었냐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잖아.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자꾸 하지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지, 우리. 그잖아. 집을 사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먼저 끄집어낼게요. 건설, 건축, 집이 있잖아요. 자, 공급량이 줄어, 양이 적어. 그러면 집이 어떻게 돼? 집값이 올라가. 맞죠? 그럼 나는 손해보는 거 맞지? 손해보잖아. 왜? 공급량이 줄잖아.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 그 부담을 누가 하는 거야? 소비자가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라는 건설 회사가 있어요. 자, 있는데 이 건설 회사가 1년에 100채를 지어. 근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하지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규제도 걸고 막 이렇게 막 딴지를 걸어. 태클을 걸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서 어떻게 된다?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70채밖에 못 졌어. 그러면 30채만큼의 공급량이 줄었어? 늘었어? 줄었어. 그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 고스란히 누가 부담하는 거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30채만큼을 고스란히 건설회사도 손해지요. 왜 손해예요? 건설회사가 왜 손해일까? 물어보자. 자, 우리 소비자는 당연히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손해예요. 맞죠? 그럼 건설사들은 100채를 지어야 했는데 70채밖에 못 졌잖아요. 왜 손해예요? 정답. 건설회사는요, 이게 있어요. 건설회사는 집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남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 간단한 얘기만 할게요. 우리 동네 반찬 가게가 생겼어요. 반찬은 어떻게 하는 게 많이 남는 거예요? 조금 해서 조금 파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해서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 해서 싸게 파는 게 많이 남는 거죠? 그렇지 않아? 건설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인터넷 사업도 똑같은 거고요. 모든 사업은 그래서 대기업이 대량 구매해서 저가로 판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회사는 30채만큼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규제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생산자, 소비자가 잃어버리는 손실을 뭐라고 한다? 시작. 사회적 후생 손실.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규제가 강화할수록 공급량은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으로 가는 거야. 맞죠? 그럼 정부가 규제가 있는 한 사회적 후생 손실은 계속 지속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 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 안 하신다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의 1번 지문 잠깐 들어볼게요. 1번 지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봐봐요.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한다라고 그랬지. 규제에다가 동글뱅이 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정부 규제가 있었지. 그러면 뭐가 발생을 하지?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누가 건설자나 소비자나 둘 다 손해본다 했죠? 그러면 소비자는 부담이 커지요, 작아져?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지문이에요. 제 설명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지문을 설명을 안 들으면 우리 선생님 그냥 마구잡이로 외워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높은 곳에 설정할 경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맞는 얘기죠? 시장보다도 낮게 해야지만 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는데 보겠습니다. 분양가 규제는 고가주택의 하향 여가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시행을 지속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모든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게 없어야 돼. 항상 모든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해야지 장기적으로는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4번 볼게요. 분양가 규제는 장기적으로 주택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 맞죠? 왜냐면 분양가를 규제해버렸어. 야, 얼마 이상 니네들 인마 분양가 가격을 높게 받지 마. 이렇게 되면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자재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맞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주택량이 감소하는 거 왜 이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소하게 되면 주택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사려는 사람이 수요자가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는 우리 청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 투입 1순위가 되고 나서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당첨이 되는 거 했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서는 아파트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비 뽑기를 했대요. 뭐 고무줄 뽑아내고 긴 사람 당첨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보게 되면 분양가 뭐라 그랬어요? 추첨제 같은 비정상적으로 해서 주택 자원을 배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분양가 자율에 따른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 금융 등의 통한 공급 증대 노력과 가격 상승의 기대심을 억제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조세 정책 들어볼게요. 알겠죠? 예.